그날 밤 믿었던 온정이 비수로 돌아왔습니다. 피 묻은 칼을 든 사내의 눈은 광기마저 서려 있었지요. 한때 자신을 환대하던 이들의 따스한 미소가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 제 발치에 널브러진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일말의 주저함조차 없었답니다. 그 살기 어린 눈빛은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을 해칠 수 없다는 도끼 어린 선언과도 같았지요. 그 파괴의 끝은 결국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드는 비극뿐이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돌아서면 묘한 불안감과 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우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런 인물, 그들의 끝없는 불안과 뒤틀린 의심이 어떻게 주변의 선의를 짓밟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지 삼국지의 한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눈을 밝혀드리려 합니다. 선량한 당신을 노리는 빌런들, 그들의 맨 얼굴을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때는 후한 말, 권력은 이미 썩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 황궁의 문은 간신들의 아첨과 매수 그리고 무력으로 점령당한 지 오래였더랍니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 동탁이라는 희대의 폭군이 제 세상을 만난 듯 횡포를 일삼고 있었지요. 그는 어린 황제를 허수아비로 세우고 충신들을 제 손바닥 안에 파리 목숨처럼 여겨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온 천하가 동탁의 그림자 아래에서 벌벌 떨고 있는 형국이었지요. 그때 젊은 혈기와 남다른 기계를 지녔던 조조라는 사내가 있었더랍니다. 그는 동탁의 폭정을 참을 수 없어 단신으로 그를 암살하려 했으나 그만 발각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 뭡니까?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 매섭게 불던 어느 날이었을 겁니다. 동탁의 추격대는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조조의 뒤를 바싹 쫓아왔고 조조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고 또 도망쳤더랍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돕던 진궁이라는 이가 함께했으니 두 사람은 며칠 밤낮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황량한 들판을 헤매었지요.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몸과 마음을 이끌고 걷던 그들의 눈앞에 불빛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조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여백사라는 노인의 집이었지요. 하하 진궁, 저기 저 집이 여백사 어르신의 댁일세. 잠시 몸을 숨기고 허기를 채워야겠네. 조조의 목소리에는 희망보다는 체념이, 안도감보다는 경계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더랍니다. 며칠간의 도주 생활은 그의 신경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었지요.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노리는 적으로 보이고 모든 소리가 자신을 붙잡으러 오는 군마의 발굽 소리로 들리는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의 눈동자는 밤의 어둠 속에서도 끊임없이 좌우를 살피며 그 어떤 미세한 움직임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요. 온몸의 근육은 잔뜩 긴장해 마치 당장이라도 튀어오를 준비를 하는 맹수 같았습니다. 이런 극한의 불안감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결국 주변의 모든 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만들곤 하지요. 여러분의 삶에도 혹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면 작은 걱정이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으로 변해 상대를 미워하고 의심하게 되는 일말입니다. 노크 소리에 여백사 노인이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손님을 맞이하는 반가움과 동시에 이 야심한 시각에 찾아온 낯선 방문객에 대한 의아함이 교차하고 있었더랍니다. 하지만 조조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노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지요. 오, 자네가 조맹덕인가? 어서 들어오게, 어서. 어찌 이리 늦은 밤에 고생이 많았을 터인데. 여백사는 진심으로 그들을 반겼습니다. 조조의 아버지를 아는 사이였으니 이 험한 세상에 아버지를 여인 조카뻘 되는 젊은이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겠지요. 그는 몸소 부엌으로 가 음식을 준비하라고 가족들에게 일렀더랍니다. 따스한 불이 타오르는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조조의 마음속은 여전히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싸늘했습니다. 그는 따스한 온기 속에서도 등을 고추 세우고 앉아 여백사 가족들의 움직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지요.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썰고 다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돼지를 잡는 소리로구나.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도 들려왔고요. 평범한 이들에게는 그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평화로운 소리였을 터입니다. 하지만 조조의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섬뜩한 살기로 가득 찬 악몽처럼 들렸더랍니다.
그의 뇌리 속에는 이미 수많은 상상이 펼쳐지고 있었을 겁니다. 돼지를 잡는다고? 아니, 저것은 칼을 가는 소리다. 내 목을 칠 칼을 가는 소리일 게야. 동탁의 현상금을 노리고 나를 잡으려는 것이 분명해. 겉으로는 환대하는 척하지만 결국 나는 이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조조의 눈빛은 마치 동굴 깊은 곳에서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감사의 마음보다는 의심이, 평온함보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진궁이 조조 왜 그러시는가? 하고 묻기도 전에 조조는 자신의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들었더랍니다. 쿵, 쿵, 쿵. 조조의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부엌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위협으로 들렸고 가족들의 모든 움직임이 자신을 포위하기 위한 계략으로 보였을 겁니다. 노인의 자상한 얼굴도 아이들의 순박한 눈빛도 모두 자신을 속이기 위한 가면으로 느껴졌겠지요. 이것이 바로 피해 망상의 무서움입니다. 극심한 불안에 갇힌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을 남에게 투사하여 그들마저도 악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선의는 악의로 둔갑하고 환대는 위협으로 변질되는 것이지요. 칼을 든 조조는 걷잡을 수 없는 광기에 휩싸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백사의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지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손님을 대접하려는 작은 설렘이 엿보였을 겁니다. 조조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칼을 휘둘렀더랍니다. 무방비 상태였던 가족들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지요. 그 짧은 순간 부엌은 피와 절규로 가득 찬 지옥으로 변했더랍니다. 어린아이의 앙상한 손이 허공을 휘저었고 노파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린 채 조조를 응시했겠지요. 하지만 조조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을 죽이려 하는 가상의 적들만이 보였을 뿐이었으니까요. 피로 얼룩진 칼을 든 조조의 모습은 흡사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와 같았을 겁니다. 진궁은 그 참혹한 광경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그 순간 잠시 장을 보러 나갔던 여백사 노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막 사온 술병이 들려 있었겠지요. 자네들이 고생이 많았을 터인데 이 노인이 가서 좋은 술을 좀 구해왔네. 이제 막 돼지를 잡으려 했는데 술 한 잔 마시고. 노인의 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문간에 선 채 피투성이가 된 집안을 보며 말 그대로 얼어붙었지요. 그리고 그 앞에 선 피 묻은 칼을 든 조조의 모습에 노인의 얼굴은 순간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더랍니다. 조조는 노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뒤섞여 있었지요. 그 눈빛을 본 조조의 심장은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인이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면 나는 이제 끝장이다. 조조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이 생각만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수를 쳐야 해.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휘둘러 여백사 노인마저 그 자리에서 쓰러뜨렸더랍니다. 노인의 손에 들려있던 술병은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맑은 술은 핏물과 뒤섞여 붉게 번져나갔지요. 조조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을 저버릴지언정 세상 사람이 나를 저버리게 할 수는 없다. 이 문장은 단순한 명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바로 조조라는 인물의 모든 심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지요. 극도의 자기애와 피해망상, 그리고 철저한 기회주의가 만들어낸 섬뜩한 자기 합리화였답니다. 진궁은 조조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그 순간 진궁은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믿었던 조조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선량한 당신을 노리는 빌런들, 그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고 당신의 선의를 왜곡하면 결국 당신마저 파멸로 이끌곤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선량한 의도 뒤에 숨겨진 불안과 두려움을 간파하는 눈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 처세술인 것이지요. 그는 죽었으나 그의 이름은 1000년이 넘도록 욕을 먹었지요. 살아생전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난세를 헤치고 일어서려 했던 사내, 수많은 전투에서 피를 보고 셀 수 없는 밤을 지새우며 고뇌했던 지도자.
그러나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오른 그의 모습은 단지 악인이라는 붉은 낙인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피와 땀으로 일군 업적은 교활한 관계로 백성을 위했던 고뇌는 권력을 향한 잔혹한 야욕으로 둔갑해버렸지요. 후대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의 이야기는 마치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이처럼 진실과는 동떨어진 악인의 전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역사는 그에게 쉬운 가면을 벗겨주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그의 진짜 얼굴은 영원히 봉인된 채 오직 천하의 간웅이라는 이름만이 메아리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서늘하고 잔인한 운명이었을까요? 어쩌면 육신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이 이렇듯 평생을 따라다니는 악인의 그림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이야기가 진실을 덮어버린 비극의 시작이었지요. 혹시 여러분은 이 차가운 비극에 공감하시는지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억울한 오해를 받고 심지어는 누군가의 악의적인 소문이나 왜곡된 이야기 때문에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혀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세상의 시선, 나를 향해 쏟아지는 싸늘한 손가락질 앞에서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라고,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외쳐도 이미 굳어진 사람들의 인식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평판에 덫에 갇힌 한 남자의 비극입니다. 그는 삼국지연이라는 거대한 서사 속에서 천하의 악인이 되어버렸지만 과연 그가 정말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만든 빌런의 이미지에 그를 가두어 버린 것은 아닐까요? 고전 속 인물의 운명을 통해 내 옆에 가스라이터를 알아보는 법, 그리고 우리가 타인의 평판에 얼마나 쉽게 휘둘리는지 그 숨겨진 심리게임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조조라는 사내가 얼마나 극심한 불안감과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하여 그가 저지른 여백사 일가족 살해라는 끔찍한 비극을 살펴보았지요. 그의 손에 피가 묻는 순간 이미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둠이 싹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그 여백사 사건이 정말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이었을까요? 우리의 상상 속 조조가 희대의 악인으로 자리 잡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여백사 사건이었으니 이 진실의 여부는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권의 삼국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진수가 기록한 정사 삼국지요. 다른 하나는 나관중이 쓴 소설 삼국지연의입니다. 정사는 말 그대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지만 연의는 민간 설화와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이야기였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아는 조조의 잔혹한 면모, 특히 여백사 사건 같은 결정적인 장면들은 대부분 이 소설 삼국지연의에 집중되어 나타나더랍니다. 정사에는 그 흔적이 미미하거나 혹은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지요. 예를 들어 정사에서는 조조가 여백사 일가를 직접 죽였다는 기록은 없고 오히려 다른 사건과 혼동되거나 조조 본인의 책임이 모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혼란이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던 조조는 대체 누구였단 말인가 하고 말이지요. 상상해보세요. 삼국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후대 1000년 동안 동아시아 대륙을 살아간 수많은 백성들이 이 삼국지연이라는 이야기를 밤마다 듣고 읽고 또 전파했습니다. 굽이치는 강물처럼 이야기는 사람들의 뇌리에 파고들었고 그 속에 담긴 영웅들의 활약과 악인들의 패악은 마치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 생생하게 다가왔지요. 화롯가에 둘러앉아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조조는 말이지 사람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간웅이라네 하는 이야기에 아이들의 눈동자가 휘둥그레지는 장면, 그 속에 어떤 의심도 없이 조조는 나쁜 놈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리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때부터 사실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야기 자체가 진실이 되어버리는 서사의 마법이 발동되는 순간인 것이지요. 우리는 왜 이토록 명확한 선과 악의 구분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내면의 욕망 때문이었을까요?
연희는 이런 대중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유비와 관우, 장비 그리고 제갈량 같은 인물들에게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착한 영웅의 이미지를 더 씌웠고, 반대로 조조에게는 우리의 불안과 불신 그리고 질투를 투사할 수 있는 완벽한 악인의 가면을 씌워준 것이지요. 그의 비상한 지략은 간교함으로, 그의 현실적인 선택은 비정함으로, 그의 강단 있는 결단은 잔혹함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소설 속 조조는 그저 악 그 자체였고, 독자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를 미워하고 그의 패배의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서사적 가스라이팅의 정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에 스며들어 한 인간의 본질을 송두리째 왜곡시켜버린 것이지요. 이런 여론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적 함정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한번 조조는 악인이라는 전제가 깔리자 그의 어떤 행동도 악인의 행동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그가 인재를 아끼고 능력 위주로 등용했다 한들 저 간사한 놈이 사람을 부리는 재주가 있기는 하군 하고 비아냥거렸을 테고, 그가 백성을 위해 노력했다 한들 결국 지 잘 살려고 하는 수작이지 하고 폄하했을 겁니다. 그가 겪었던 수많은 불안과 고뇌, 시대의 아픔 속에서 내린 고독한 결정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조조는 악인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할 증거만을 찾으려 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애써 외면했더랍니다. 마치 우리가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서는 장점만 보려 하고 미운 상대에게서는 단점만 찾아내려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의 눈과 귀가 이미 고정된 프레임에 갇혀버린 순간 진실은 저만치 멀어져 가는 것이지요. 천년의 세월 동안 조조는 동아시아의 대중들에게 완벽한 희생양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를 비난할 대상을 찾아 헤매지요. 조조는 바로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를 욕하고 비난함으로써 자신들의 순수함과 정의로움을 확인받으려 했습니다. 불합리한 세상에 대한 분노, 이루지 못한 개인적인 욕망, 이해할 수 없는 타인에 대한 증오,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조조라는 이름 아래 한데 모아 터뜨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욕하는 그 한 사람을 함께 욕함으로써 우리는 묘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 한 사람을 빌런으로 만들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짐으로써 우리는 잠시나마 우리 자신 안의 어둠을 외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론이라는 거대한 손이 한 인간의 평판을 얼마나 쉽게 조작하고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현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서 나쁜 사람이라는 낙인은 한 번 찍히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왜곡된 정보나 악의적인 소문이 한 사람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파괴합니다. 당신은 혹시 누군가의 희생양이 된 적은 없었습니까? 혹은 당신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당신이 무심코 동조했던 어떤 소문이 누군가를 빌런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직접 보지 않고 직접 겪어보지 않은 이야기에 너무나 쉽게 감정을 이입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엄중하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화려한 수사로 포장된 이야기와 건조하고 담담하게 기록된 사실을 구분하는 냉철한 시각이 그래서 더욱 절실한 시대인 것이죠. 타인의 평판을 무조건 맹신하지 않는 지혜, 그리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조작될 수 있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잔혹함 뒤에 숨겨진 조조의 불안과 고뇌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빌런으로 손가락질 받는 이들의 진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왜곡된 결과일지라도 그 이면의 인간적인 맥락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우리를 더 지혜롭고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저 악인이라는 뻔한 서사 속에 갇혀버리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시야를 좁히는 일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날 사방은 온통 붉은 핏빛으로 물들었더랍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대군이었으나 지금은 허둥지둥 제 목숨 부지하기에 급급한 오합지졸로 변해 있었지요.
흙먼지 속에서 겨우 모습을 알아볼 수 있던 장군은 한때 빛나던 갑옷이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된 채 망연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뼈저린 좌절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의 가슴 속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더랍니다. 우리의 용맹함이라면 능히 적을 압도할 것이다. 그렇게 외치며 무모하게 돌진했던 것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맨몸으로 부딪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용맹함과 병사들의 충성심만 믿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적의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던 것이지요. 날카로운 적의 창이 사방에서 솟아나고 미처 대비하지 못한 불화살이 하늘을 가르며 떨어지는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친 것은 이게 아닌데 하는 차가운 공포뿐이었답니다. 휘황찬란했던 그의 명성과 자부심은 산산이 부서져 차가운 전장의 먼지 속으로 흩날려 버린 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더랍니다. 때로는 아무리 힘이 세고 의지가 굳건해도 눈앞의 문제 앞에서 무작정 돌진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그저 패기 하나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 패기가 때로는 무모함으로, 용기가 때로는 오만으로 변질되어 우리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칼날이 되더라는 겁니다. 애써 모아놓은 돈을 지인의 말만 믿고 덜컥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날려버리거나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나를 시기하는 이의 음모에 속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자식 문제나 지독하게 꼬인 부부 관계 속에서 그저 마음만 졸이며 허둥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힘으로 밀어붙이고 감정으로 호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을 때가 많았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작정 달려드는 용맹함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냉철한 머리와 유연한 사고로 난관을 헤쳐나갔던 지략가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삼국지의 제갈량을 필두로 먼 서양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알렉산더나 한니발, 카이사르 같은 인물들의 심리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며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내 옆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책, 이제부터 제가 풀어놓을 이 이야기에 그 지혜가 담겨 있을 것이지요. 옛날 이야기, 특히 삼국지를 들어보면 용맹한 장수들이 일기토를 벌이고 칼을 맞대며 싸우는 장면이 참으로 많았더랍니다. 관우가 청룡도를 휘두르고 장비가 장팔사모를 휘두르면 천하무적이었던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물줄기는 서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더랍니다. 한 명의 장수 혼자서는 결코 뒤집을 수 없는 거대한 전장이 펼쳐지고 수십만 대군이 부딪히는 싸움 속에서는 개인의 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겨났던 것이지요. 바로 전략과 지략입니다. 무작정 돌격하는 용맹함만으로는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삼국시대 촉한의 승상, 제갈량 와룡. 그 이름만 들어도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천재 전략가 말입니다. 그가 처음 유비를 만났을 때 유비는 허구한 날 조조에게 쫓겨다니며 정착할 곳 하나 없이 떠도는 신세였더랍니다. 그의 곁에는 용맹한 관우와 장비가 있었지만 그들의 무력만으로는 이난세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가 없었지요. 그때 유비의 눈앞에 나타난 제갈량은 마치 거친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배에게 나침반을 건네는 선장과 같았더랍니다. 제갈량은 조조의 압도적인 병력과 손권에 만만치 않은 세력 사이에서 유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천하삼분지계라며 대담한 전략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판세를 읽어내는 그의 통찰력은 그저 놀라웠습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던 그때 그는 유비의 불안한 눈빛 속에서 감춰진 희망의 불씨를 찾아내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던 것이지요. 그는 유비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주고 불확실성 속에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며 길을 밝혀주었더랍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걸을 때 저 멀리서 등대가 빛을 비춰주듯 말입니다. 그의 지략은 단순히 싸움을 이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적벽대전 당시 조조의 100만 대군이 오나라를 침공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나라 대도독 주유는 조조의 엄청난 병력 앞에서 속으로 전율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달랐지요. 그는 하늘의 기운,
즉 동남풍의 흐름까지 꿰뚫어보며 화공이라는 기발한 전략을 제시했던 것이지요. 바람의 방향을 역이용하여 적의 함대를 불바다로 만들 계획을 세우는 그의 얼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불안함도 보이지 않았더랍니다. 그저 담담하고 때로는 섬뜩할 정도로 냉철한 표정으로 붓을 놀려가며 지도를 그리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이게 될까? 하는 의구심을 품을 때도 그는 흔들림 없는 확신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략가의 심리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악의 경우를 계산하고 가장 효율적인 최선의 선택을 찾아내는 능력 말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눈앞에 닥친 문제에 허둥대기 바쁘겠지요. 어떡하지? 망했어. 라며 주저앉아 버리거나 아니면 무턱대고 달려들었다가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태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략가는 다릅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아내고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속에서 핵심 매듭을 찾아 풀어내는 이들이더랍니다. 동양에 제갈량이 있었다면 서양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지요. 그의 망치와 모루 전술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는 기병을 망치 삼아 적의 전열을 측면에서 강타하고 동시에 보병을 모루 삼아 적을 고정시킨 뒤 망치로 내려찍듯 섬멸해버리는 무시무시한 전술을 구사했더랍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마치 맹수처럼 돌격하는 그의 모습은 영웅 그 자체였지만 그 이면에는 지극히 냉철한 계산과 병사들의 배친 그리고 적의 움직임을 미리 읽어내는 전략적 사고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의 눈에는 단순히 싸우는 병사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바둑판 위의 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승리할 수 있을지가 그려졌을 겁니다. 또 한니발 바르카는 어떻습니까? 로마를 상대로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었던 대담한 전략가 말입니다. 그는 단순히 병력을 이끄는 것을 넘어 지형을 읽고 적의 심리를 파악하여 허를 찌르는 인지적 유연성을 보여주었더랍니다. 칸나이 전투에서 그는 병력이 훨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군을 완벽하게 포위하여 섬멸하는 경이로운 승리를 거두었지요. 그의 머릿속에는 상대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역대응을 미리 준비하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끊임없이 돌아갔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병력의 우세를 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전략적 사고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이 보여준 전략가적 심리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문제 해결 능력과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간에는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더랍니다. 한 가지 방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유연한 사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혹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턱대고 감정에만 의존하거나 과거의 성공 경험에만 매달리곤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 이번에도 될 거야.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어제의 성공 방정식이 오늘의 실패 방정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더랍니다. 제갈량이나 알렉산더 같은 지략가들은 매 순간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며 상대의 움직임과 의도까지 꿰뚫어보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감정에 휩쓸려 무모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끊임없이 대안을 찾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염두에 두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더랍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마치 거대한 컴퓨터처럼 수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가장 합리적인 해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의 연속이었던 것이지요. 내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저 막막한 마음에 술잔만 기울이거나 남탓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며 무모하게 돌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작정 돌진하는 용맹함이 아닌 냉철한 분석과 유연한 사고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전략가의 역량이 절실한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연습을 하세요. 모든 상황을 기회로 바꾸는 인지적 유연성이 당신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거대한 전략판처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당신 안의 전략가를 깨울 때입니다.
당신의 다음 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날 관우의 마지막은 처참했습니다. 그의 굳건했던 심장은 고요한 흙바닥에 묻히고 푸른 용원 얼도를 쥐었던 강인한 손은 차갑게 식어갔지요.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오호대장군의 위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홀로 남은 그의 너끈 처절한 배신감과 후회 속에서 울부짖었을 겁니다. 과연 이것이 내가 평생을 바친 의리의 대가란 말인가? 그의 눈꺼풀이 서서히 닫히는 순간에도 가슴 속에는 유비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그 충성이 낳은 비극적인 현실 사이에 찢어지는 괴리가 남았을 테지요.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사내,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오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 했던 그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간 해변의 조각배처럼 초라하고 외로웠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불었고 그의 피 묻은 갑옷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마치 하늘이 흘리는 눈물 같았지요. 그 누구도 이 위대한 영웅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스스로가 자신의 의리라는 이름에 덫에 갇혀 죽음을 향해 걸어 들어간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텅 빈 허무함이나 아니면 가슴을 후벼 파는 배신감이었던 경험 말이지요. 겉으로는 의리라 부르고 헌신이라 포장했지만 실은 나 스스로를 갉아먹는 독이었던 관계의 덧말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상대방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맞춰주다가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린 순간은 없었는지요? 오늘은 저와 함께 삼국지 최고의 의리남 관우 장군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이 관계 중독이라는 이름의 덫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내 인생에서 과감한 손절의 미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남의 이야기 같다고요? 천만에요. 그의 비극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한 남자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바로 유비에게 목숨 바쳐 충성했던 관우 말이지요. 그의 삶은 오직 의리라는 두 글자로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유비 장비와 맺었던 도원결의는 단순한 맹세를 넘어 피를 나눈 형제보다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으니 그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게 포장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때때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는 법 아니겠습니까? 적벽 대전이 끝나고 조조는 패잔병을 이끌고 허둥지둥 화용도로 향했습니다. 그날 비바람은 몰아치고 땅은 진흙탕으로 변해 병사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지요. 조조의 얼굴에는 창백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때 천하를 움켜쥐려 했던 그의 야망은 간대없고 오직 살기 위한 처절한 본능만이 남아 있었으니 그 모습은 왕이라기보다 지친 짐승에 가까웠더랍니다. 그때였지요. 매복해 있던 관우 장군이 조조의 퇴로를 가로막았더랍니다. 푸른 용원 얼도를 비껴든 관우의 모습은 그야말로 죽음의 사신 같았을 겁니다. 번뜩이는 눈빛 속에는 번민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으니 이 순간이 그에게 얼마나 잔인한 선택을 요구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조조는 말 그대로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옛날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상기시키고 관우의 고든 성품에 호소했더랍니다. 지난날 내가 관우 장군께 베푼 은혜를 설마 잊었단 말인가? 조조의 목소리는 절박함에 떨렸고 그의 눈동자는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이 순간 관우의 심장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었을 겁니다. 한쪽에서는 죽은 유비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한 의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에게 베풀었던 조조의 은혜가 충돌했으니 말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유비의 얼굴과 조조가 자신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던 순간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는 조조를 죽여야 마땅했습니다. 그것이 주군에 대한 충성이요, 천하를 통일하려는 대의에 부합하는 행동이었지요. 하지만 관우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의 관계 중독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을 냉정하게 내치는 것을 자신의 의리에 대한 배신으로 여겼을 겁니다. 여러분, 이 관우의 행동이 단순히 의리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인지 부조화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그는 조조를 살려주는 것이 의리의 발현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을 겁니다. 선택적 정의감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지요. 유비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대의는 잠시 뒤로 미루고 자신과의 개인적인 유대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중독의 위험한 시작점입니다. 눈앞의 관계에 매몰되어 더 큰 그림이나 혹은 나 자신의 이익과 존재를 망각하게 되는 순간 말이지요. 관우는 결국 조조를 놓아주었습니다. 그의 결심에는 깊은 한숨이 따랐을 겁니다. 뱃속에서는 천만 개의 갈등이 소용돌이쳤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한 표정을 지었을 테지요.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지? 어찌하여 주적을 놓아주는가? 그들의 눈빛에는 의아함과 불만이 가득했지만 감히 오호대장군의 결정에 토를 달 수는 없었지요. 관우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나의 결정이 과연 옳았는가? 밤늦도록 그는 잠 못 이루고 칼날을 만지작거렸을 겁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불어 그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지요. 이토록 맹목적인 의리는 때로는 스스로를 옥죄는 사슬이 됩니다. 내가 가진 좋은 사람 콤플렉스가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해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회 속에서 의리와 충성이라는 가치를 긍정적으로 여겨왔습니다. 몽골의 안다 문화나 스키타이의 코미타투스처럼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집단의 생존을 위해 개인의 의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했지요. 생사를 함께하는 전후에는 강력한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맹목적인 의리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관계의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관우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관우는 형주를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형주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유비가 천하삼분지계를 꿈꾸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거점이었지요. 관우는 그 임무의 막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속에는 유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충성심과 반드시 형주를 사수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가 자리하고 있었지요. 마치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듯 그는 온몸을 던져 형주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었습니다. 오나라의 손권은 호시탐탐 형주를 노리고 있었고 관우의 강직하고 때로는 오만한 태도는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그는 나는 유비의 의형제다라는 자부심에 사로잡혀 다른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고 그들의 감정을 무시했지요. 특히 손권의 화친 제의를 거절하고 그의 사자를 모욕했던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호랑이 새끼를 어찌 개의 딸과 혼인시키겠느냐. 그의 입에서 나온 그 오만함 가득한 말은 손권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혔고 결국 복수의 칼날을 갈게 만들었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중독자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입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 즉 관우에게는 유비와의 관계가 전부였기에 다른 모든 관계는 하찮게 여기거나 심지어 적대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지요. 내 편과 내 편을 극단적으로 나누고 내 편에게는 모든 것을 바치지만 내 편에게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고립을 자초하고 위기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비극을 맞게 만듭니다. 형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관우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오만함과 맹목적인 충성심이 그 도움의 손길마저 뿌리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나는 유비의 의형제이므로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이 그를 지배했을 테지요. 마치 나는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라고 외치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는 피로와 절망 속에서도 오직 의리 하나만을 붙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동호의 여몽과 육소는 관우의 이러한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치밀한 계략으로 형주를 손에 넣었습니다. 관우는 결국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지쳐 쓰러졌고 그를 따르던 이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굳건히 지키려 했던 의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를 외롭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배신감, 허탈감, 그리고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썼던가? 어둠 속에서 그는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반복했을 테지요. 그 질문은 그를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마침내 관우는 맥성에서 오군에 포위되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쓸쓸함 그 자체였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오호대장군이 맹목적인 충성심이라는 이름의 덫에 갇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오나라의 손권은 관우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재능 있는 장수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시도였지요. 하지만 관우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유비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심이 이글거렸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그의 죽음이 진정한 의리의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비극적인 관계 중독의 최후였을까요? 그의 고집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유비가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촉한의 기반마저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유비에게 엄청난 슬픔과 분노를 안겨주었고 결국 무리한 동호 정벌로 이어져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었으니까요. 때로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손절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맹목적인 충성심이나 희생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관우의 삶이 여실히 보여줍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자기 보존 위에서만 꼽힐 수 있습니다. 내가 무작정 희생하고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는 것이 사랑이나 의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며 결국에는 관계 자체를 병들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관우는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형제에게는 배신이란 없다는 그 신념 하나로 살아왔으니 그것이 그의 전부였겠지요. 하지만 그 신념이 현실이라는 차가운 벽에 부딪혔을 때 그는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길만을 고집하며 주변의 변화하는 상황을 읽어내지 못했지요. 내가 틀렸을 리 없어. 나는 의리를 지켰을 뿐이야. 아마 그의 마지막. 그날 밤 모든 것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앙상한 그림자처럼 흐느끼고 있었지요.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빛이 없었습니다. 그는 텅 빈 전장 한복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것은 승리의 환호성이 아니라 싸늘한 패배의 침묵뿐이었지요. 그는 늘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결정을 내리는 절대적인 존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책사와 참모들이 밤샘 회의를 거듭하며 내놓았던 수십 가지의 보고서와 복잡한 전술 지도를 코웃음치며 밀어냈더랍니다. 내 직관이 곧 전략이다. 라며 호기롭게 외쳤던 그 오만한 자만이 이제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제가 되어버린 성체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모든 비극을 예견했었지요. 하지만 그의 경고는 허공에 흩어지는 바람 소리처럼 들리지 않는 메아리에 불과했더랍니다. 결국 가장 화려하게 빛나던 존재가 가장 비참하게 쓰러지는 순간 비로소 세상은 진짜 지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번듯한 간판 아래 화려한 이름으로 빛나던 그 사람 뒤에 진짜 실력을 발휘하며 묵묵히 모든 시스템을 움직이던 누군가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겉으로는 모든 것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리더의 모습 뒤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 없이 머리를 싸매며 실질적인 그림을 그려내던 그림자 조종자들의 노고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의 존재를 제대로 인지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삼국지 속에 숨겨진 이야기, 바로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모사들의 심리를 통해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진정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움직이는 힘을 가졌는지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제후국들이 서로 패권을 다투며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이어가던 시절이었지요.
그 옛날의 전쟁이란 것이 처음에는 그저 힘센 장수들이 나가서 창칼을 부딪히고 용맹함을 겨루는 주먹구구식 싸움에 불과했더랍니다. 누가 더 용감하고 누가 더 무력이 뛰어난가 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전쟁의 양상은 점차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용맹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지요. 병력의 규모가 커지고 보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지형과 기후를 이용한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쟁은 이제 단순한 싸움이 아닌 거대한 두뇌 싸움으로 진화했더랍니다. 바로 이때 병가라는 새로운 지식인 계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전쟁을 예술이자 과학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이었지요. 손자병법, 오자병법 같은 위대한 전략서들이 바로 이 시대에 탄생했습니다. 그 안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명제부터 허를 찌르는 기습작전 적의 보급선을 끊는 법, 심지어는 적장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술책까지 인간사의 모든 지략이 집약되어 있었더랍니다. 이런 책들을 보노라면 그저 칼을 잘 쓰는 장수보다는 머리를 잘 쓰는 지략가 한 명이 수만의 병사보다 더 귀한 시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지요. 물론 우리는 삼국지를 통해 와룡선생 제갈량이라는 천하의 기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천문을 읽고 동남풍을 불러내며 적벽대전의 판도를 뒤집었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적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허허실실 작전으로 성을 지켜내는 모습은 마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신선처럼 느껴질 정도였지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과연 제갈량 단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 그렇게 거대한 전쟁들이 승리로 이끌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말입니다. 과연 유비는 모든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만 내렸을까요? 우리가 삼국지연의에서 읽는 제갈량의 모습은 사실 소설의 각색이 많이 들어간 어쩌면 이상적인 모사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는 분명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무명 참모들과 샤먼, 그리고 실무자들이 밤낮 없이 제 몫을 해냈기에 가능한 일이었더랍니다. 보십시오. 그 거대한 군대가 움직이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했겠습니까? 수십만 병사들의 식량을 조달하고 무기를 만들고 길을 닦고 부상병을 치료하고 적군의 정보를 빼오는 등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손과 머리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제갈량이 천막 안에서 복잡한 지도를 펼쳐놓고 고뇌하는 밤, 또 다른 천막에서는 이름 없는 참모들이 촛불을 밝히고 밤새도록 병참 계획을 짜고 물자보급 경로를 계산하고 심지어는 병사들의 사기를 올릴 방법을 고민하며 지쳐 쓰러져 잠들었을 테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공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지략과 노력이 대의를 이루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그림자 조종의 심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리더십 뒤에는 언제나 이처럼 치밀한 전략과 노고가 숨어 있습니다. 진짜 실력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발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직장 상사가 모든 걸 알고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팀원들의 꼼꼼한 자료 조사와 실무자들의 날카로운 분석이 없었다면 그 상사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때로는 부하 직원이 내놓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 양 포장하여 발표하는 상사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아이디어를 낸 실무자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입으로는 별 말씀을요, 부장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쳇, 저거 내가 밤새워 만든 건데. 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사의 아이러니인 것이죠. 동양의 군주 문화권에서는 보통 군주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군주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고 그의 한마디는 곧 법이었지요. 하지만 그 군주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모든 정보를 혼자서 얻고 모든 상황을 혼자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정보와 분석, 그리고 통찰을 제공하는 참모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더랍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위해 수많은 작은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편 서양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이나 로마 공화정처럼 집단 지성을 중시하고 참모들의 역할이 좀 더 부각되는 문화권도 있었지요.
하지만 결국 어느 문화권이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빛나는가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가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조직에서 누가 진정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지 그 시스템과 사람을 제대로 읽어내는 헤아를 가지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자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진짜 천재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지적 겸손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 사고의 달인들이지요. 그들은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적절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고 결국 조직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답니다. 그들의 존재를 알아보는 눈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현명하게 이끄는 중요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당신 옆의 그림자 조종자는 누구입니까? 그의 말을 듣는다면 당신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날 함양 궁궐의 금빛 기와 아래 차갑게 식은 바람이 불어들어왔더랍니다.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던 대전에는 시황제의 호령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모두가 숨죽인 침묵 속에서 한 사내의 손에 들린 비수가 섬광처럼 번뜩이더랍니다. 그의 눈은 이미 삶의 모든 미련을 끊어낸 듯 이글거리는 복수심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때로 가장 비정한 장난을 치는 법이지요. 필살의 일격은 빗나갔고 뒤이어 날아든 창날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답니다. 피는 붉은 강물처럼 쏟아졌고 한때 세상을 뒤흔들고자 했던 위대한 결의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버렸지요.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시황제의 얼굴에는 한 줄기 섬뜩한 조소가 스쳤고 그의 입에서는 겨우 이것이었느냐는 비웃음이 흘러나왔더랍니다. 한 사내의 목숨을 건 복수는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그저 또 다른 피와 절망만을 남긴 채 비극의 막을 내린 것이었지요. 그날 형가라는 이름의 자객은 쓰러졌지만 인간사의 고질적인 배신과 복수의 굴레는 끊어지지 않고 역사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위에서 또다시 돌고 돌았더랍니다. 과연 이 끊을 수 없는 고리를 우리 인간은 언젠가 멈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지고 오직 복수심이라는 시뻘건 불꽃만이 심장을 태웠을 겁니다. 내가 저 인간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밤마다 이를 갈았을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그 지독한 배신과 그 뒤에 찾아오는 복수라는 감정의 늪에 관한 것이랍니다. 과연 복수만이 능사일까요? 아니면 용서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옭아매는 또 다른 덫에 걸려들어야 할까요? 이 끝없는 딜레마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밤 저와 함께 역사 속 지혜를 찾아 떠나보시지요. 삼국지의 영웅들을 넘어 더욱 깊은 인간 본성의 바닥까지 파고들어 볼 겁니다. 오랜 옛날 중국 대륙이 아직 여러 나라로 쪼개져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연나라 태자단은 진나라의 포악한 시황제를 암살하기 위해 한 명의 사내를 불러 세웠더랍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바로 형가였지요. 형가는 비록 칼솜씨가 뛰어나고 의협심이 강한 인물이었으나 타고난 성품은 섬세하고 사색적이어서 무모한 복수심보다는 깊은 번뇌를 품고 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자단의 간절한 부탁과 스승인 위무용의 굳은 결의 앞에서 그는 결국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로 결심하지요.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를 위해 혹은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형가의 가슴 속에는 태자단에 대한 의리, 그리고 폭정을 일삼는 진시황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들끓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과연 이 복수가 옳은 일인가 하는 회의감, 그리고 나의 죽음이 과연 세상에 어떤 의미를 남길까 하는 인간적인 고뇌가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눈빛은 겉으로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복잡한 감정들이 요동쳤을 겁니다. 그저 단순히 살기등등한 자객의 눈이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그의 손에 쥐어진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적 번뇌와 시대의 비극을 한데 엮은 서늘한 운명의 상징이었더랍니다.
현가는 진시황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기책을 동원했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진나라의 배신당해 망명 온 번호기의 목을 바치는 것이었지요. 번호기는 현가를 깊이 신뢰하고 따르던 인물이었는데 그에게는 너무나도 잔혹한 부탁이었을 겁니다. 현가는 번호기를 찾아가 솔직하게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그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번호기는 처음에는 충격에 휩싸였으나 이내 자신의 목숨으로 대의를 이룰 수 있다면 기꺼이 바치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랍니다.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현가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가장 가까운 동료를 배신하고 그의 목숨을 취해야 하는 잔인한 현실 앞에서 그의 심장은 끓어오르는 복수심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갈이 찢겼을 겁니다. 입으로는 번호기 장군의 숭고한 희생이 반드시 빛을 볼 것입니다라고 읊었겠지만 속으로는 내가 과연 이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복수를 이뤄야 하는가 하는 지독한 자기 혐오와 번민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가 번호기의 목을 들고 진나라로 향하는 길은 어쩌면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의 눈앞에는 번호기의 피 맺힌 얼굴이 아른거렸을 테고 그의 귓가에는 세상 모든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겠지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배신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혹은 더 큰 대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하는 잔인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너덜너덜해지던가요? 마침내 진시황의 궁궐 현가는 번호기의 목과 연나라의 지도를 바치겠다며 시황제의 면전에 서게 됩니다. 시황제는 평소에 잔혹하고 오만한 태도와는 달리 낯선 연나라 자객에게 의외의 호의를 베풀었더랍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이 작은 나라의 사내가 그리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겠지요. 모든 경계심을 내려놓은 채 지도를 펼치게 한 순간 지도 속에 숨겨져 있던 비수가 번개처럼 뽑아져 나왔답니다. 그때 시황제의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하를 손에 넣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번진 것은 다름 아닌 공포였을 겁니다. 오만으로 가득 차 있던 눈동자가 일순간 흔들리며 그는 생전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겠지요. 그러나 시황제는 위기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왕의 권위를 잃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하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경계를 넘어선 암살 시도는 순식간에 궁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지요. 칼날이 번뜩이고 병사들의 함성이 터져 나오며 이 모든 것은 한순간의 공포와 혼돈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현가의 비수가 시황제의 옷깃을 스쳐 지나가자 대전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정지했답니다. 그 찰나의 순간 현가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희망과 실패에 대한 절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겁니다. 이제 끝이다 하는 환희와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뒤섞여 그의 심장을 미친 듯이 때렸겠지요. 결국 현가의 암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장렬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죽음은 복수의 비극을 끝내기는커녕 오히려 진시황의 분노를 더욱 키워 연나라를 멸망시키는 계기가 되었지요. 역사는 이렇게 아이러니한 드라마를 자주 연출하더랍니다. 한 사람의 복수심이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그 복수가 다시 더 큰 비극의 씨앗을 뿌리는 끝없는 굴레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토록 복수라는 감정에 매달리는 걸까요? 아마도 배신당했을 때의 깊은 상처와 그로 인해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본능적인 몸부림일 겁니다. 하지만 현가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복수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보다는 더 큰 고통과 상실감만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영화 영웅의 이야기를 잠시 꺼내볼까요? 진시황 암살을 목표로 했던 검객들이 결국 시황제를 죽이지 않고 돌아선다는 내용이었지요. 특히 양조위가 연기한 장검이라는 인물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천하통일이라는 대승적 관점을 선택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연인을 죽인 진시황을 눈앞에 두고도 수많은 사람의 피를 멈추고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그를 살려두는 길을 택하지요. 장검의 내면에는 어떤 번뇌가 있었을까요? 그의 눈앞에는 사랑하는 연인의 피 묻은 모습과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동시에 아른거렸을 겁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복수의 칼날을 거두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수천 갈래로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복수냐 대의냐라는 잔인한 갈림길에서 그는 자신을 죽이는 선택을 한 것이지요. 복수를 포기하는 것은 곧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 선택을 통해 자아 통합이라는 훨씬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갔더랍니다. 개인적인 복수심에 갇히는 대신 더 넓은 세상을 품는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지요. 이처럼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배신과 복수라는 익숙한 패턴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이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용서와 대승적 관점의 가능성 또한 제시합니다. 이슬람 역사에서 무아위야와 알리의 갈등처럼 권력과 종교적 신념이 뒤엉켜 끝없이 반복되는 배신과 도복의 역사는 참으로 씁쓸한 인간 본성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기꺼이 자신의 고통을 내려놓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용서라는 어려운 선택을 감행하기도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용서란 나를 배신한 상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던 복수심과 트라우마라는 족쇄를 스스로 끊어내는 나 자신을 위한 행위인 것이지요. 복수가 상대에게 향하는 칼이라면 용서는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날개와 같습니다. 물론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가슴속 깊이 박힌 비수는 뽑아내도 고통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부여잡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비록 더디고 아프더라도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일 것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미래를 망치지 마세요. 그 아픔을 거울 삼아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나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40대, 50대, 60대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배신과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을 통찰의 양식으로 삼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입장까지 헤아리는 넓은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극의 사슬을 끊고 우리 스스로를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현명한 길일 테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은 용서와 이해로 더욱 단단하고 풍요로운 지혜로 채워질 것이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말고 당신만의 빛을 향해 걸어 나가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니까요.